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제목은 낙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낙태를 극복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절대성 가치관을 수립해서 그 낙태를 하게 된 동기와 원인을 아예 처음부터 출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향이 되겠고, 이제 두 번째는 행위의 그 결과를 놓고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또는 처벌을 하거나 이러한 미혼부 책임 법제화, 이거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방안으로 낙태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조론적인 시각에서 태아의 생명이 무엇이냐,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고 속한 성질과 또는 생명의 작용, 그리고 생명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태아의 생명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볼 때 근본적인 요소로 보는 게 생명의 근원, 그리고 속성, 기능, 목적,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생명의 근본적 요소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생명체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생명체의 속성은 절대유일 불변 영원한 성질이기 때문에 일단 생명이 생겨나면 지속적으로 성장되고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기능은 자율적인 성격과 주관적인 성질이 있어서 스스로 생존하고 번식하고 성장하고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번식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지상과 천상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일을 바로 생명체가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분명한 창조의 동기와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창조된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과학자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었어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과학자가 요즘 DNA를 가지고 식물도 변형시키고 동물도 변형시키고 지금 인간도 변형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건 뭡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거는 뭐냐? 바로 과학자가 생명을 변형시키는 게 아니지요. 즉 생명을 담고 있는 DNA 그릇, 즉 DNA는 뭔가 하면 생명이 담고 있는 유숙하는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담화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생명을 담고 있는 그 그릇을 변형시키면서 그 생명도 따라서 조금씩 변형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변형시키는 것은 생명을 변형시키는 게 아니에요. 생명 자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태아의 생명권은 분명히 하나님의 우주의식이다, 즉 의식성 에너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어떤 인간이 만들거나 또는 진화해서 동물에서 진화된 것도 아니고 생명의 유래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생명, 즉 태아는 인간이 어떠한 이유로도 자유롭게 태아의 생명권을 죽이냐 살리냐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생명권은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규정 지을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존재하는 그 목적은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 드렸지만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스스로 완성하고 번식하기 위해서 생명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렇게 번식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인간은 몸 마음이 하나 돼야 된다. 통일돼야 된다. 그래야 인격자로서 완성이 되고, 그리고 몸 마음 일체는 과연 어떨 때 일체가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 사랑의 핵과 하나 돼야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인격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몸, 마음 통일.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천국인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타락성을 벗어버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몸, 마음 통일이라고 보겠습니다. 태아는 생명체, 새로운 생명체를 이룬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고, 발달 단계의 초기 상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서 생명이 존재한다. 왜냐? 혼자는 사랑할 수가 없죠. 사랑 이상을 이룰 수가 없죠. 상대를 통해서만 사랑 이상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또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상대를 통해서만이 사랑 이상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부모가 사랑 이상을 이루려면 자녀와 사랑을 서로 주고받아야 사랑 이상을 이루죠. 그 이전에 남편과 아내가 사랑 이상을 이루려면 바로 상대, 배우자를 통해서만이 사랑을 이룰 수가 있다, 완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존재 목적 세 번째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지상과 영계의 매개체로서의 생명이 역할을 한다, 연결을 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욕구가 다양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성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자아 성취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욕구가 어느 욕구가 더 주체적이고 더 크냐 했을 때 성욕구보다 자아 성취 욕구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욕구는 자유의지로서 절제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고 조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아 성취 욕구는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으로서 주신 욕구이기 때문에 가장 강하게 설계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아 성취가 그럼 뭐냐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목적, 그 창조 목적이 인간에게는 바로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 목적을 이루는 것이 자아 성취 욕구인데 그것이 주체적으로 더 큰 욕구고, 성욕구는 바로 자아 성취 욕구를 이루기 위한 대상적이고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욕구다. 그래서 성욕구는 얼마든지 자아 성취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조절 가능한 욕구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아 성취 욕구는 뭐냐 했을 때 아까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심정을 중심하고 지정의 사랑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인데 이것이 뭐냐? 바로 인격자가 되는 길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격자는 바로 성욕구는 본능인데 바로 의식주 성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것, 이것이 본능의 기능에 속하는데 육심에 해당되죠. 그래서 바로 지정의 사랑, 즉 생심, 영성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방편이요, 도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번에 인간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전복이 됐죠. 그래서 성욕구가 주체가 되고 자아 성취 욕구가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성 문제가 날로 심한 그런 왜곡된 성 문화가 만연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욕구를 조절하지 못해서 바로 생명 죽이는 낙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낙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을 살려야만 된다 하는 생명의 소중함, 생명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아는 절대성 가치관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낙태는 말이죠. 인권을 가정한 신권에 도전하는 악행이다. 우리 이렇게 알 수 있고 또 낙태 합법화는 인권으로 신권을 역전시키는 천법 파괴 행위다.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성 가치관으로 낙태 합법화를 극복할 수 있는데 그 절대성 가치관의 역할이 뭐냐 했을 때 먼저 영성이 주체요. 또 본능이 대상의 위치에서 기능하도록 인간의 생각이 바로 서게 되는 거죠. 의식이. 그래서 그 의식이 바로 서게 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태도로 나타나게 되니까 이 가치관은 바로 동기부여를 한다.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체와 대상이 원래 격위에 서도록 그렇게 동기부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절대성 가치관 역할이. 두 번째는 절대성 가치관 역할이 생명 에너지의 스위치를 작동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양심 작용을 활발하게 해서 자율성과 주관성과 번식성이 자연스럽게 기능하도록 스위치를 작동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왜냐? 가치관을 알게 되면 인간의 뇌에 전두엽에서 그런 지정의 역할과 진미선 가치 사랑의 역할을 추구하고 실현하도록 스위치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본능대로 성욕구가 충동되는 대로 호기심이 자극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성 가치관을 이해하게 되면 알게 되면 수립하게 되면 바로 생명 에너지의 스위치 작동이 작동된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성 가치관 역할은 뭐냐? 자기 통제 에너지가 생성하도록 돕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를 책임지려고 하고 있고 책임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기다릴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자기의 성욕구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절대성 가치관의 역할은 바로 3대 축복, 자아, 성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를 위하게 되고 그리고 지상과 천상세계, 영육계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인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하고나 키스하고 아무하고나 성관계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왜? 자아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참된 인격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욕구를 마음대로 분출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조절하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결혼 후 축복 결혼 후 첫날 밤 첫 키스와 첫 관계, 첫 성관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절대성 가치관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 때문에 자아 성취 욕구가 약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성욕구가 더 강해졌죠. 그래서 오늘날 다양한 성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세워주는 것, 주체와 대상 관계를 번복된 것을 바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성 가치관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교 교육도 그렇고 오늘날 문화가 피임 교육에 집중합니다. 그건 왜 그래요? 성적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서로 동의하면 성관계를 하니까 섹스는 yes, 오케이. 생명은 no예요. 바로 피임 교육의 마인드가 섹스는 좋다, 오케이.
그러나 나 생명을 원치 않아. NO. 이거거든요. 피임 교육의 마인드가. 그런데 바로 피임의 잠재적인 인식은 뭐냐? 원치 않는 아이가 임신이 되면 생명 죽이겠다 하는 생각이 잠재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임신은 바로 낙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낙태 합법화가 이렇게 공론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태 예방의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이 첫째, 아까도 소개했지만 절대성 가치관을 수립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혼부 책임 법제화를 하는 것이다. 어떻게 다르다고요? 가치관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원인이나 동기를 바르게 세우는 방안이 가치관이고, 법제도는 뭐예요? 어떤 행동의 결과를 놓고 책임을 묻는 거죠. 그리고 처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인, 동기와 그 다음에 결과, 이 양쪽을 다 우리가 교육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혼부 책임 법제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해외의 경우를 보게 되면 미혼부 책임 법제화가 통과된 나라 미국이죠. 미국의 경우는 어떻게 시행되느냐 했을 때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성관계 했어요. 청소년들이. 그런데 아버지의 친아버지의 경우 책임의 강제력을 나라가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 공개 수배를 해요. 그리고 체포 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혼부가 10대라면 체포됐잖아요. 잡혀서 뭘 해주느냐? 깜빵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깜빵 가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제도를 거기다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직장을 알선해 줘요. 굉장히 건전하죠. 미국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또 미혼부 책임 법제화가 된 나라인데, 이 나라도 만약에 그 태아의 아버지가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갔다 이렇게 되면 나라에서 공개 수배를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지고 면허를 정지시켜 버려요. 그리고 여권 사용도 금지해요. 그래서 해외도 못 가게 해요. 그리고 벌금을 물게 하고 구속을 시키는데, 이것을 이제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전면허를 정지했다 한 그런 단계에서 이 태아의 아버지가 책임을 지면 그건 뭐 더 이상 구속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책임지지 않고 여전히 도망 다닐 때는 공개 수배해서 구속까지 하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미혼부의 최하 연령이 12.7세였어요. 그러니까 남자 아이가 12살, 13살 되면 성관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미혼부 책임 법제화를 통과시킨 후에는 어때요? 성관계하는 나이가 18세로 늘어났어요. 대단히 큰 효과죠. 이건 뭘 말해주느냐? 성관계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성적 욕구를 자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거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혼부 책임 법제화의 그 효과는 먼저 성충동을 해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했을 때 책임지는 방향으로 돌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법제화 효과가. 그리고 미혼부가 양육의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출산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그래서 이 선진국에서는 낙태 합법화가 다 된 나라들인데도 불구하고 낙태율이 작은 이유가 바로 미혼부 책임 법제화 효과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미혼부 책임 법제화 효과는 청소년들이 책임지도록 법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될 준비,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관계를 함부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양육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성관계를 하도록, 가능하도록 그것을 청소년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미혼부 책임 법제화의 효과다.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낙태를 근절하는 대안은 첫째, 원인과 동기를 바로 세우는 거, 절대성 가치관 수립을 해야 된다. 둘째, 미혼부 책임 법제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성행동을 책임지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미혼부 책임 법제화가 아예 국회에서 발의조차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예,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절대성 가치관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이 미혼부 책임 법제화를 국회에서 발의해서 이걸 통과시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